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고모가 한 분 계신데 50세에 이혼하시고 3년 뒤 지금의 고모부를 만나 재혼하셨습니다. 물론 드레스 입고 식을 올린 건 아니지만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했고 가족 모임에도 늘 함께 참석하시죠. 제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자 고모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지?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도 들지? 절대 아니야. 길을 걷다 발을 삐끗해서 넘어진 것뿐이야.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 계속 가면 돼. 나도 이혼했을 때 남은 인생이 마냥 어둡고 캄캄한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 새롭고 재밌는 인생이 또 있어. 고모의 말에 믿어보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저는 결혼한 지 채 2년도 안 돼 이혼했습니다. 이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가 변했다, 실망했다 말하겠지만 저의 이혼 사유는 예상치 못하게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대학 동창인 남사친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 형 진짜 남자야 남자. 완전 상남자. 학교도 좋은데 나왔는데 뭐 자기는 뻔한 직장생활 관심 없다면서 노래주점 운영해. 엄청 크게 해. 그 동네에서 제일 장사 잘 될걸? 그 친구 말이 맞더라고요. 호탕한 성격에 매너도 좋고 외모도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정말 좋아해줬죠. 본인 말로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데 사랑받는 느낌, 보살핌받는 느낌이라는 게 뭔지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정확히 1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주점을 운영하느라 늘 새벽에 귀가했지만 저도 밤낮 바뀐 생활에 익숙해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뒤 친정아빠 생신이 돌아왔는데요. 그 사람 딴엔 결혼 후 처음 맞는 장인어른 생신이었기에 나름 신경을 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경을 써도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정확히는 돈을 많이 쓴 거죠. 이 정도면 아버님 마음에 들겠지. 아이 출고 날짜 못 맞출 뻔했는데 간신히 오늘 나왔더라. 최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누구라도 탐낼 만한 자동차였어요. 전에 보니까 아버님 차 연식이 너무 오래됐더라고. 키로수도 높고. 이거 완전 풀옵션으로 뽑은 거야. 이 정도 타고 다니시면 어디 가도 꿀리지 않을걸? 대충 계산해보니 거의 1억에 가까운 차였습니다. 아빠가 과연 이걸 받으실까? 일단 저부터 너무 부담됐거든요. 자기, 너무 큰 돈 쓴 거 아니야? 우리 아빠 부담스럽다 하실 텐데. 괜찮아. 아는 사람 통해서 조금 할인 받았어. 솔직히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이 정도 선물도 못해. 해지중지 키운 딸을 선뜻 주셨는데. 우리 아빠 검소한 거 알잖아. 자기가 재벌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 쓴 거 아시면 분명 싫다고 하실 거야. 괜찮대도 그러네. 나 이 정도 능력은 돼. 요즘 장사 되게 잘 되거든. 계속 이런 식으로 벌면 진짜 재벌 될지도 몰라. 아이 그러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 하지만 아빠는 역시나 엄청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밖에 없는 사이라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 이미 출고된 차라서 환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난 괜찮으니까 너희가 갖고 가서 타. 아버님 아니에요. 저희도 결혼하면서 차 새로 뽑았잖아요. 진짜 괜찮으니까 마음 놓고 타세요. 아버님 정도면 이 정도는 타셔야죠.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빠는 남편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척 받긴 했지만 너무 비싼 선물이 계속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얼마 후 저에게 따로 전화하셔서는 방금 네 통장으로 돈 보냈다. 네 신랑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조심해서 잘 타고 다니겠다고 해.
대신 자동차 값은 내가 낼 테니 돈은 도로 받으라고 해라. 우리 사위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 사양하지 말고. 알겠지? 아빠가 매사 정확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얼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빠의 뜻을 전달했죠. 그런데 남편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이, 무슨 소리야.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안 돼, 안 돼. 꼭 다시 장인어른께 돌려드려. 안 받으신다고 하면 장모님한테라도 드려. 알겠지? 어차피 아빠도 남편도 돈 안 받겠다 할 게 뻔했기에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역시 너는 아빠를 그렇게 모르니? 그 돈 내가 받은 거 알면 네 아버지 난리나. 네가 잘 갖고 있다가 신랑 사업 힘들어지거나 하면 슬쩍 보태줘. 어쩌다 보니 손에 큰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꽁돈이라고 좋아라 할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절대 건드리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차와 돈이 오고 가는 동안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장인한테 최고급 세단 선물할 수 있는 능력 좋은 남자와 결혼한 것도 좋았고 부담된다며 선뜻 차값 내어주는 여유를 가진 친정 부모님도 든든했어요. 어릴 때 아빠가 저보며 우리 공주님 했었는데 진짜 공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 혼자 시댁에 들릴 일이 생겼는데요. 시아버지가 누군가와 전화로 심각한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이번 달도 못 준다면 어쩌자는 거야? 벌써 넉 달째야, 넉 달째. 얼마 전까지는 3층 있어도 그러더니 2층 흥사장까지 이러면 어떡해? 아버님이 갖고 계시는 건물에서 월세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월세 밀리는 사람들이 아닌데 워낙 불경기라 그런지 난리도 아니네. 그렇다고 매물차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요즘 이 동네 공실이 너무 많거든. 하여간 큰일이다 큰일이야. 혹시 월세 안 들어와서 생활비 쪼들리고 그러세요? 그 정도는 아닌데 얼마 전에 네 신랑이 큰돈 갖고 가는 바람에 수중에 현찰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러지. 의아했어요. 남편이 큰돈을 갖고 갔다고? 나 모르게 가게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님께 돈을 빌려갔다고요? 저한테는 그런 말 없었는데요. 장인 생신이네 어쩌네 하면서 빌려달라던데? 그래서 묵혀둔 주식 팔아서 빌려준 걸로 안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부자가 지들끼리 쏙닥쏙닥 대길래 나는 귀찮아서 자세히 묻지도 않았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버님께 물어봤죠. 아버님, 그 사람이 아버님한테 돈 가져갔다던데 얼마나 주셨어요? 아니, 너한테는 말 안 하든. 하긴 니네 아버지 생일 선물한다고 빌려간 본인이 너한테 말하기도 그랬겠다. 말이 빌려간 거지. 나 죽기 전에 갚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나한테는 장사가 잘 돼서 해준 선물이라더니 결국 시아버지한테 돈 빌려서 우리 아빠 차를 사줬던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순 없더라고요. 다음날 다시 시댁에 들렀어요. 아버님, 그 사람이 빌려간 돈이요. 사실 그 돈 저한테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비싼 선물 부담된다고 돈을 도로 주셨어요. 어차피 아버님이 주신 돈이니 다시 돌려드릴게요. 사돈이 잣값을 도로 주셨다고? 굳이 다시 돌려주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됐다. 그 돈 네가 갖고 있어라. 정 쪼들리면 내가 먼저 달라고 할 테니 일단은 네가 갖고 있어. 돈을 갖고 있기가 점점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아버님께는 너무 죄송했고 반면 남편한테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한테 돈 빌려서 차 산 거야? 굳이 왜 그랬어? 나한테는 장사 잘 돼서 사준 거라며. 뭐하러 그렇게 무리를 해? 전에 아버님 차 보니까 너무 낡아서 새 차 뽑아드리고 싶었던 거야. 아빠한테 돈 빌려서 사준다고 하면 당신이 그러라 했겠어?
우리 아빠가 돈 없어서 낡은 차 타는 것도 아닌데 굳이 돈까지 빌려서 사줄 건 뭐냐고. 거참. 아이,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사위 노릇 좀 해보겠다는데. 아이,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아빠 돈은 내가 알아서 갚을 거라고. 할 말은 많았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기껏 돈 썼는데 부부싸움까지 해야 되면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요. 본인 돈이든 아버지한테 빌린 돈이든 우리 아빠에게 좋은 선물 해드리고 싶은 마음만큼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나의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건은 접어두고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누구도 대놓고 말은 안 하셨지만 아이 소식을 기다리는 것 같아 노력도 했어요. 하지만 생각만큼 쉽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언제부턴가 남편이 인상을 쓰며 기가했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 기회도 적었고요. 그러다 첫 번째 결혼기념일에 일주일 앞둔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일단 남편이 내 인상을 쓰며 집에 들어왔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편 가게 옆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오픈을 했던 겁니다. 그 자리가 원래 1, 2층을 다 쓰는 해장국 집이었는데 그 집이 빠지고 새로운 노래주점이 들어온 거였죠. 잘 나가는 연예인 오빠가 사장이라는데. 아이, 그래서 그런지 유명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오더라고. 원래 오픈하는 집에는 사람이 몰리잖아. 조금 더 지켜보자. 지켜보고 할 수준이 아니야. 가게 외관 내관 아주 작정하고 구석구석 불을 쳐발랐더라고. 우리 가게 잘 오던 단골 손님들도 다 그쪽으로 간다니까. 아씨, 미치겠네 진짜. 다 같이 손님이 없다면 그러려니 해도 눈에 보이는 손님을 죄다 뺏기는 상황이니 남편 딴에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상황에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노래방 기계 새로 들여놓는다고 뺏긴 손님 다시 찾는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이 무리수를 두었더군요. 그 무리수란 아가씨를 고용해 손님 접대를 하다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를 맞게 됐습니다. 게다가 단속에 걸린 아가씨 중 2명은 미성년자였다네요. 저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장사를 못하게 된 것보다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했다는 사실에 더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술장사 한다지만 늘 책임감 넘치고 올바른 사람이라 믿었던 내 남편이 그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나 정말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다들 20살 넘은 성인인 줄 알았단 말이야. 20살 넘으면 접대부로 써도 된다는 얘기야? 나만 그런 애들 데리고 장사해. 다들 그렇게 해. 법대로 정직하고 반듯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돈 벌려면 이런저런 불법도 하고 공무원한테 돈도 먹이고 경찰한테 로비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쳐. 근데 떳떳한 건 아니잖아. 떳떳한데 왜 우리만 영업정지 맞냐고. 원래 다들 이러는 거 아니냐고 하고 대충 넘어갈 일이냐고 이게. 이거 분명 그쪽 가게에서 꼰질렀을 거야. 우리 가게 알바던 애들 중에 그쪽으로 간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 아마 걔들이 신고했을 거야. 불법 장사를 했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죄책감 하나 없이 제 앞에서 단단하게 말하는 남편이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자기는 내가 자기랑 왜 결혼했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결혼한 거라고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아. 나 지금껏 살면서 돈 아쉬웠던 적 없어. 그래서 남편 잘 만나서 팔자 고칠 생각 전혀 없었다고. 그런데도 당신하고 결혼한 이유는 번듯한 직업은 아니지만 비록 술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지만 늘 당당하고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근데 어떻게 불법으로 아가씨를 고용하고 또 그걸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얘기할 수가 있어. 내가 그 아가씨들이랑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잖아. 그런 생각조차 한 적도 없어. 자기도 알잖아. 난 어떻게든 가게 살려고 그러고.
남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이 사람과 계속 살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고 그걸 나한테 들켜서 용서해달라고 빌었다면 어쩌면 용서했을지도 몰라. 근데 이건 아니야. 자긴 아예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잖아. 단순한 장사 소환일 뿐이잖아. 장사 수완? 그렇다면 나중에 또 할 수도 있다는 거네? 난 그런 생각 가진 사람하고는 살기 싫어. 그런 사람 아내가 되고 싶지도 않아. 그제서야 남편은 뭔가 잘못됐구나 느꼈는지 순간 말투가 바뀌더군요. 자기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거라는 건 알아. 나도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주면 안 돼?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댔어. 아니,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옆 가게 잘 돼서 우리 가게 망한다고 해도 당장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 당신이 할 줄 아는 일이 달랑 그거 하나도 아니고 술 장사 아니면 밥 장사 해도 되고 커피 팔아 먹고 살아도 돼. 근데 굳이 그런 일까지 하면서 돈 벌어야 돼? 이건 아니야. 난 당신하고 계속 같이 살 자신 없어. 가게 문 닫게 된 상황에 이런 말까지 하게 돼서 유감이긴 한데 우리 애 생기기 전에 정리하자. 그 순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겁주기 위해 했던 말이 아니었고 하루빨리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당신 정말 사랑해. 못 지고 싶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 말이 맞아. 다른 일 알아볼게. 서둘러 가게 정리하고 다른 일 시작할게. 양가 부모님 그리고 당신한테도 절대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될게. 술 장사 그만하고 당당한 일 할 거야. 약속해. 믿어줘. 제발.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남편의 마음도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이 딱하거나 측은하거나 짠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리고 며칠간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몇 번이나 제게 화해의 행동을 보여주긴 했어요. 오늘 낮에 폐업 신고했고 부동산에 가게도 내놨어. 내일부터 다른 장사 알아보려고 해. 그러니까 제발 마음 풀어. 응? 하지만 저는 남편과 다시 잘해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처음 한 거였지만 이혼도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차근차근 생각을 하는 중이었죠. 그래서 일부러 밖으로 돌았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혼자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늦은 시간 혼자 드라이브도 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당연히 양가 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신부모님들도 제게 너무 잘해주셨고 좋은 분들이라 그분들과 연을 끊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가게 영업정지 맞았다며? 네가 많이 놀랬겠다. 이놈 자식이 어쩌다 그런 일을 벌였는지 내가 네 얼굴 볼 면목이 없어. 어머니 문자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몰라 꼬박 하루를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혹시라도 어머니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리면 어쩌나 그 사람과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까. 하지만 계속 피할 수만은 없었기에 용기 내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머니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쩌면 좋니? 네 시아버지 새벽에 병원에 입원했다. 지금 혼수 상태고 몇 시간째 못 깨어나고 있어. 왜 어쩌다가 정신을 잃으셨는지 물어볼 틈은 없었습니다. 이혼이니 뭐니 하는 생각도 까맣게 사라지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시아버지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평소 같은 나이대 분들보다 건강하신 편이었고 매년 건강검진도 받으신다 하셨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편이었어요. 그 운동이라는 것도 슬슬 골프나 치러 다니시는 게 아닌 수영도 하시고 피트니스 센터도 열심히 다니시고 특별한 지병도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니 너무 놀랐죠.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아버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새벽에 병원 연락받고 달려왔더니 이 모양이 꼴로 계신다. 이렇게 영영 못 깨어나면 어쩌냐. 처음 봤을 때 어찌나 엉망이던지 난 네 시아버지 죽은 줄 알았어. 혈압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뒷목 잡고 쓰러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핏자국도 보였어요.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처럼요. 초저녁에 친구들 모임 있다고 나갔는데 12시가 다 되도록 안 들어오는 거야. 그렇다고 이 양반이 술 퍼마시는 사람도 아니고 친구들하고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서 여태 안 들어오나 했는데 알고 보니 집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근처에서 누군가한테 흠씬 맞았단다. 대체 얼마나 맞았길래 저러냐. 맞다니요? 누구한테요? 그걸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니?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여기저기 CCTV 돌려보고 범인 잡아내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네. 아버님이 누군가에게 원한 살 사람도 아니고 설령 원한을 샀다 해도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긴 힘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나는 이 양반이 하도 월세를 독촉해서 건물 임차인이 홧김에 때렸나 보다 생각했어. 근데 정작 이 사람 발견하고 경찰에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이 그 임차인이더라고. 경찰 얘기로는 동네 날라리들하고 괜히 시비 붙어서 그런 게 아니겠냐 하는데 날라리든 누구든 잡을 수나 있을까 모르겠다. 의사 말로는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세게 부딪혔는지 얼굴에서 피가 많이 났다 하고 어깨와 팔에 골절도 생겼다더군요. 때문에 꽤 오랫동안 병원에 계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라도 연락을 하시지 왜 이제 연락하셨어요? 네 신랑한테는 바로 연락했지. 근데 일이 바쁜지 전화를 안 받더라. 솔직히 걔가 요즘 제정신이겠어. 네 아버지 아침엔 깨어나겠지 싶어서 그때 연락해야지 했는데 여태 못 깨어날지는 전혀 몰랐지. 차마 너한테도 연락 못하겠더라. 너도 요즘 네 신랑 때문에 많이 속상하잖아. 그래서 둘째네한테만 연락한 거야.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동서가 먼저 도착해 어머니 옆에 있더라고요. 미안해. 동서 혼자 걱정 많았겠다. 저보다 애 아빠가 너무 많이 놀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 사람 밤 꼬박 새고 지금 잠깐 경찰서 갔어요. 혹시 범인 잡았는지 알아본다고요. 그러고 보니 정작 장남인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새벽에 들어와 지금 한창 자고 있을 텐데 전화해서 얘기해줘야 되나 하던 찰나 남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연락을 받고 온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버지 얼굴을 보고는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어느 자식인데 내 부모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눈물이 안 나겠냐마는 남편이 너무나도 서럽게 우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버님은 병원에 도착한 지 꼬박 하루 만에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다행히 일반 병실로 옮겨지긴 했지만 눈만 껌뻑껌뻑할 뿐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며느리 노릇하느라 그랬던 건 아니고 진심으로 매일매일 아버님 상태가 궁금했거든요. 고마워. 나 서둘러 가게 정리하고 또 후엔 아빠 옆에 내가 있을게. 너도 그렇고 네 아버지도 그렇고 집안에 왜 이렇게 후환이 되냐. 아버님 걱정 때문에 이혼 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솔직히 뒷전이라기보단 아픈 사람이 우선인 게 맞으니 당분간은 아버님한테만 신경 쓰기로 했어요. 얼마 후 아버님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미세하게 몸을 움직이게 되셨습니다. 의사 말이 다행히도 호전 상태가 빠른 편이라니 다들 안심을 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을 잠깐 쉬시게 하고 제가 아버님 곁에 있게 됐는데요. 어머님이 집에 다녀오신다고 병실 문을 나서자마자 아버님이 제게 뭔가를 주시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님 못 가게 하시려는 건가 했는데 간신히 손을 움직여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힘겹게 꺼내주시는 겁니다. 대체 이게 뭔가 하고 보니 꼬깃꼬깃한 종이 쪼가리였어요. 천천히 구겨진 종이를 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매우 힘겹게 쓴 글씨가 있었어요. 도망가, 이혼해. 언제 이 글을 쓰신 건지는 모르지만 아버님이 쓰신 건 분명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글을 읽는 순간 아버님의 눈빛을 봤거든요. 제발 꼭 서둘러라는 말을 눈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지? 남편이 얘기했나? 아버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하지만 아버님은 아무 대답도 못하셨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도망가라니요?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아무리 애를 써도 떼어지지 않는 입. 아버님은 저를 보시며 몹시 괴로워하셨고 그 알 수 없는 간절함은 제게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메모는 매우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상당히 커 보였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분이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 분이 안간힘을 다해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전 어떻게든 그 이유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아버님 좀 어떠셔? 엄마는 어디려고 자리만 있어. 어머니는 집에 잠깐 가셨어. 조금이라도 편하게 쉬고 오시라고 내가 보냈어.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버님은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저 역시 아버님께 받은 메모를 남편 모르게 감췄어요. 그리고 병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왜 나한테 도망가라고 했을까? 혹시 이번에 다치면서 치매까지 온 걸까? 그래서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걸까?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생각 저 생각을 골똘히하며 저는 자연스럽게 동서를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5년 먼저 결혼을 했어요. 서방님과는 워낙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집안끼리도 다 아는 사이라 일찌감치 결혼식 올리고 둘이 함께 유학도 다녀왔죠. 동서는 외국계 회사에 근무 중이었는데 마침 그 무렵 아이를 낳고 육아 휴직 중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동서와는 서로 가깝게 지낼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단둘이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었고 그저 집안 행사 때만 만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가 편찮으시니 며느리끼리 얘기 나눌만 하겠다 싶어 연락을 했는데 마침 집에 있으니 집으로 오라더군요. 경찰서에서는 아직 연락 없는 건가? 애아빠 말로는 범인 곧 잡힐 것 같대요. 그나저나 제가 아이 때문에 병원도 자주 못 가보고 어쩌다 형님만 고생하시네요. 죄송해요. 괜찮아. 나는 현재 백수잖아. 그리고 그렇게 고생스럽지도 않아. 형님도 아시겠지만 애아빠랑 아주버님이 그렇게 살가운 형제지간이 아니라서 어쩌다 보니 저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래도 자주 연락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아이 키우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더라고요. 동서 말대로 남편과 서방님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면대면한 사이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어요. 주변에도 그런 형제들이 많으니까요. 애아빠 말로는 어려서부터 형이 무서웠대요.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키도 형이 훨씬 크고 조금만 잘못해도 화를 내서 너무 무서웠대요.
맞기도 많이 맞았나 봐요. 하긴 원래 형제들끼리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아주버님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 앞에서 종알종알 떠드는 동서를 보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님에 대해 시댁 식구 누군가 하고는 상의해야 했고 그나마 동서가 낫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아버님 평소에 아프신 데는 없었지? 그건 형님도 아시잖아요. 아버님 워낙 활동적이고 건강하신 거.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입원하신 거는 처음이에요. 감기도 거의 안 걸리셨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아버님이 이상하다고요? 어디 가요? 아까 나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아니, 정확히는 메모를 써주셨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저는 아버님이 건네주신 메모에 대해 동서에게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글쎄요, 아버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순간 덜컥 겁이 나더라고.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닐까 해서. 그때 동서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애써 숨기려고 하더군요. 설마 치매겠어요? 아버님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조용필 노래 가사를 다 외우시잖아요. 아버님 기억력 좋은 건 나도 알지. 근데 혹시 이번 사고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해서. 그거야 말문이 트이셔야 알 수 있는 거지만 설마요. 아닐 거예요. 동서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숨긴다기보다는 말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동서가 어려서부터 아버님을 봐왔다길래 혹시 뭐 아는 거 있나 해서 물어본 거야. 나보단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순간 동서가 침을 꿀꺽 삼키더군요. 그리고 결심했다는 듯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도 이젠 정식으로 이 집 식구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가끔 신사동에 친구분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거 병원에 약 타러 가시는 거예요. 병원? 무슨 병원? 아버님 친구분이 신사동에서 개인 병원 하시거든요. 정신과 의사세요. 뭐? 정신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온화한 아버님이 정신과를 다니신다니. 엄청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정기적으로 약 드셨으니까 어쩌면 되게 어려서부터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정신과 약이면 정확히 무슨 약인데? 조현병 약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형님께 써주신 메모도 어쩌면 조현병 증상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애아빠가 늘 걱정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이상 행동 보이시면 어머님까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서방님도 알고 동서도 알고 있는 거면 당연히 남편도 알고 있을 텐데 저는 아버님 병에 대해 남편으로부터 단 한 번도 얘기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때 문득 생겼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며 분위기가 매우 좋았는데요. 그리고 그날 아버님은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 할 만큼 과하게 많이 웃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보며 말씀하시길. 이 추운 날씨에 밖에 저 사람은 왜 옷을 다 벗고 있냐?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하지만 그때 창밖에는 분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해진 분위기를 남편이 나서서 수습했죠. 저희 아버지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진 않으셨지만 자꾸 헛것을 무심해요. 동서 말대로라면 그때 아버님의 행동은 조현병 증상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이상한 행동하시고 그래? 심할 때는 되게 심한가 본데 요즘엔 워낙 약이 좋잖아요. 요 몇 년간은 약 꾸준히 드시고 병원도 성실히 다니셔서 특별한 일은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나저나 우리 애가 걱정이에요. 애기가 왜? 조현병 그거 유전될 수도 있다잖아요. 다행히 아주버님이나 애아빠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한 세대 걸러서 유전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불안해 죽겠어요. 애가 이유 없이 떼쓰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니까요. 동서 집에서 나와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이 집에 계실 걸 알았기에 연락도 없이 찾아갔죠. 너 그 사실 어떻게 알았니? 아버님 조현병에 대해 조심스레 물으니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그렇게 놀란다는 건 저에게 비밀로 하고 싶어 했다는 의미였어요. 네 신랑이 얘기해 준 거냐? 누구한테 들었어? 동서가 얘기해 줬어요. 동서가 알고 있는 거면 저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제가 모르길 바라셨던 거예요? 알아서 좋을 건 없잖니. 네 동서야 하도 어릴 때부터 봐왔고 엄마 아버지들끼리도 다 아는 사이니까 숨길 수가 없었던 거고. 혹시라도 너희 부모님이 아시면 딸내미 시집 잘못 보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차마 말 못하겠더라. 어머니는 마치 제 앞에서 죄인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들통났다는 듯 모든 걸 체념하신 표정이었죠. 너 시집 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너한테 미안한 게 한두 개가 아니구나. 네 신랑 사고 친 것부터 저 양반 저렇게 누워있고 또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으니 기분이 많이 안 좋겠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혹시 아버님 병 때문에 험한 일 당하신 건 없으셨어요? 그 병은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든 병이잖아요. 순간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어쩜 난 네가 나한테 화라도 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지금껏 살면서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어. 시부모님조차. 어머니도 시집 오고 나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남편이 2살 될 때까지는 매일매일이 살얼음 걷는 기분이었대요. 그러다 운 좋게 아버님께 딱 맞는 약을 찾게 됐고 그 후론 별탈 없어서 서방님까지 낳으셨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약 복용하시면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지내셨다고 합니다. 신혼 초에 잘 자다가 펄떡 일어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무서워서 친정으로 도망가려고 했어. 그런데 멀쩡할 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거든. 그나저나 둘째가 뜬금없이 너한테 아버지 병 얘기했을 리는 없고 갑자기 그 얘기는 왜 나온 거니? 이쯤 되니 어머니께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버님이 주신 메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혹시 아버님이 치매인가 싶어서 걱정돼서 동서에게 물어본 거였어요. 뜬금없이 저한테 이런 걸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혹시 조현병 때문일까요? 병원에 누워 계시느라 약을 못 챙겨 드셔서 그러신 걸까요? 그렇다면 주치의한테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어머니는 큰 한숨을 쉬시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너 도망가. 이혼해. 그게 맞는 것 같다. 아버님이 제게 주신 메모를 읽으신 게 아닌 진심으로 어머니 마음에서 우러난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뭘까? 두 분은 왜 나한테 도망을 가라는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두 분 모두 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지. 제가 모르는 게 뭔지 솔직히 털어놔 주세요. 도망을 가든 이혼을 하든 뭘 알아야 하죠. 아까 병원에서 네 신랑 보고 왔다고 했지? 네, 그 사람 오는 거 보고 바로 동선에 갔던 거예요. 이어서 어머니가 털어놓은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나는 네 아버지 저렇게 만든 놈, 나는 누군지 알 것 같다. 그래요? 그게 누군데요? 네 신랑, 바로 내 아들놈.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의 퍼즐이 여기저기로 분산되더라고요. 그놈이 그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최소한의 사람 구실만 해도 좋겠다 싶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낳아서 키운 내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니?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지가 원하는 걸 손에 넣지 못하면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하더라. 그걸 보고 집안 어른들은 남자가 욕심이 많아야 성공한다고 나중에 크게 될 놈이라고 하셨는데 크면서 보니까 전혀 아니야. 하나부터 열까지 노력해서 얻을 생각은 없고 매번 거짓말하고 화내고 소리쳐서 해결하는 거야. 그놈 때문에 둘째는 제대로 기 한 번 못 피고 살았다. 어쨌거나 대학도 간신히 들어가긴 했는데 남들 4년 다닐 거 그놈만 7년을 다녔어. 졸업하고는 집에서 놀고 먹길래 취직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남 밑에서 일 못한다고 죽어도 사업해야겠다면서 아버지 돈 갖다 날린 게 정말 수억이야 수억. PC방, 카페, 옷가게 몇 번을 말아먹었는지 몰라. 그러다 진짜 마지막이라고 앞으로 절대 지원 없다고 하면서 도와준 게 그 주점이었다. 근데 이번엔 장사도 잘 되고 너랑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야 사람 됐나 보다 했는데 결국 그걸 또 말아먹은 거지. 어머님 말씀을 듣는 동안 심장이 너무 뛰었습니다. 나는 왜 그런 모습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너한테는 참 잘했을 거야. 지가 좋아하는 건 살아있는 거든 죽은 거든 물고 빨고 하면서 엄청 아끼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아버님을? 영업정지 맞자마자 또 달려왔더라. 디저트 카페 차리게 돈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나 나나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결혼도 하고 가장도 됐으니 앞으로 네가 알아서 하라고 똑부러지게 말했지. 게다가 지난번에 네 아버지 차 사준다고 큰돈 갖고 간 것도 있고 상가 월세도 몇 달째 밀려서 우리도 진짜 도와줄 돈이 없었거든. 그런데 그놈 하는 말이 건물을 통으로 달라는 거야. 아버님, 건물을요? 그게 어떤 건물인데 그냥 날로 먹겠다는지 양심도 없지. 그런데도 어차피 장남줄 거 아니었냐고 자기 목 아니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 그게 왜 지 몫이야? 지 동생이랑 공평히 나눠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물 안 줬다고 아버님을 때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는 거 나도 처음 봤다. 엄마 아버지 피 언제까지 빨아먹을 거냐고. 장인한테는 그렇게 정성 쏟으면서 왜 엄마 아버지한테는 돈 빼먹을 생각만 하냐고 했더니 그놈이 뭐라는 줄 아니? 우리 장인은 정신이 멀쩡하거든. 언제 정신줄 놓을지 몰라 벌벌 떨면서 약 챙겨 먹는 아버지랑은 완전 달라. 그게 자식놈이 아버지한테 할 소리니? 그건 사람도 아니다. 그 사람은 괴물이었습니다. 아니 악마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피가 멈추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의 집 자식도 아닌 내 아들인데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게 될 줄은 몰랐다. 사실 네 아버지 저렇게 됐다는 연락받고 단박에 그놈 짓이란 거 알았어. 하지만 차마 애미로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할 순 없더라. 어쩌겠냐.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하지만 어머니는 눈 감아줄 수 있어도 경찰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솔직히 그동안의 어머니 소가리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버님 병이 언제 도질까 노심초사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언제 또 사고 칠지 모르는 장남까지 매일 밤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 싶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네가 뭐가 죄송해.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절망을 끌어안고 있으면 병이 될 뿐 서둘러 훨훨 날려버려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누구 못지않게 사랑했고 남들 보는 앞에서 보란듯 식도 올리고 두부라는 이름으로 한 집에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아버님 앞에서 눈물 콧물 쏟으며 펑펑 울던 그 사람을 보고 어쩌면 내가 품어줘야 하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속은 거였어요. 그때 흘렸던 눈물 콧물은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차없이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에 이끌린 정상 첨작 따윈 구차할 뿐이었으니까요. 낮에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가게 인수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대. 곧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아. 곧바로 카페 자리 알아보려고. 요즘 디저트 카페가 잘 된대잖아. 나 그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기 생각은 어때? 남편이 저녁 집에 들어와서는 아주 해맑게 웃으며 얘기하더군요. 돈은 있어? 무슨 돈으로 디저트 카페 하려고? 아버지 졸업해 되시기 전에 얘기를 좀 나눴는데 상가 건물 내 명의로 해주신대. 그거 담보로 대출받던지 아니면 1층에 있는 국수집 내보내고 그 자리에 오픈해도 되고. 죄책감 따윈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너무나 당당하고 오만하기까지 했어요. 그래, 내가 저 모습에 속아서 결혼했지. 이번엔 절대 속지 않아. 라고 다짐했습니다. 뭐라든 잘 되길 바래. 그 전에 이혼부터 해줘. 남편이 아버님을 폭행한 이유가 오로지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나도 붙잡아 놓기 위해 그랬던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정말 사람이길 포기한 거겠죠. 자기야, 이러지 마. 나는 당신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 물론 내가 다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진짜 약속할게. 앞으로는 정말 성실히 살 거야. 믿어줘. 나 진짜 당신만 바라보고 살 자신 있어. 그래? 그런데 아버님이 정말 건물 주신대? 나랑 약속했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런 일을 당하는 바람에. 하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명의 이전할 수 있어. 건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 당신은 아버님을 왜 저렇게 만든 거야?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를 거라 생각했겠죠. 당신이 사람이야? 난 지금 이 순간 당신하고 말 섞는 것조차 역겨워. 어떻게 내 부모를, 내 아빠를 피가 터지고 뼈가 부서지게 때릴 수가 있어? 한참을 말없이 있던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물 한 잔을 벌컥 마시더군요. 그리고 체념한 듯,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는 듯, 그러니 너도 이해해야 된다는 듯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 노인네가 나이 들더니 고집만 세져서 말만 많더라고. 건물 달라고 했는데 단칼에 싫다는 거야. 아들 먹고 살기 힘들어 흉내사내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쓸데없는 훈계만 하길래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게 왜 쓸데없는 훈계야? 난 아버님이 틀린 말 하셨을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아빠한테 사준 차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아버님한테 가져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며. 그거는 또 어떻게 알았냐? 엄마가 그래. 야, 솔직히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남이냐고. 이 집 장남이자 집안의 장손이야. 그럼 해달라는 거 해줘야지. 계속 말 섞어봤자 화만 돋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겐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떡하냐? 경찰에서 조만간 연락할 것 같던데. 요즘엔 인근 CCTV 몇 개만 돌려봐도 다 찾아내잖아. 나는 존속 폭행범과 같이 살 마음 없어. 하지만 남편은 뭘 믿고 그러는지 여전히 담당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갈 것 같아서 그래. 나 감옥 안 가. 전속 폭행은 피해자자 용서하면 끝이야. 다시 말해, 반의사 불벌죄. 설마 아버지가 나를 감옥에 넣을 것 같아? 아니면 엄마가 넣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 그렇게 매몰찬 양반들 아니다. 어차피 건물도 내 손에 오게 돼 있어. 그러면 자기도 좋은 거잖아. 건물주 남편 만나는 게 쉬운 줄 알아? 그야말로 미친놈이었어요.
상대할 가치조차 없었죠. 점점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왔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내가 아버지 얘기했다면서요. 효수님, 많이 놀라셨죠? 아버지가 무슨 병이 있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우선은 빨리 쾌차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엄한 얘기하신 건 아닐 거예요. 깊고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저도 형수님 걱정돼요. 못하겠다는 깊고 자세한 얘기, 그게 뭔지 짐작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 말씀대로 하려고요. 그 전에 서방님께서 꼭 알아야 될 얘기가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남편이 아버님의 건물을 뺏으려 했고 뜻대로 안 되자 아버님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나눈 얘기도 다 했어요. 시동생은 제 앞에서 몸을 파르르 떨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사실 그동안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형이 부모님께 걸핏하며 손 내미는 거, 또 쏘틀리면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거, 언제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간섭할 순 없었어요. 엄마가 그것만은 참아달라 신신당부했거든요. 근데 하다 아버지를. 그 사람은 자긴 처벌 안 받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설마 부모님이 자기 감옥 보내겠냐고 하더라고요. 그건 형 말이 맞아요. 엄마 아버지는 처벌하지 말라고 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방님이 나서야죠. 서방님이 나서면 그 사람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냥 계속 저렇게 두면 또 어떤 짓 할지 몰라요. 전 그 사람하고 헤어질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만큼은 지켜드리고 싶어요. 서방님하고 동서도요. 곧바로 시동생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내 아버지 폭행범에 대한 서방님의 고소, 그리고 제 이혼 소송도 함께 상담받았죠. 결혼하고 캐나다로 유학 갔을 때 거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정착하고 계속 살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이유는 하나예요. 부모님 걱정 때문에요. 아버지 병도 그렇고 무엇보다 형이 부모님을 얼마나 볶아들지. 그렇다고 제가 형을 말릴 순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어야겠더라고요. 형수님 처음 봤을 때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귀한 집 딸 데려다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형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형수님이 형에 대해 빨리 알아차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기분이 참 묘하네요.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이렇게 좋은데 남 같아선 그 사람하고만 헤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너무 속상하네요. 이혼소장 보내놓고 어머님 아버님 뵙는 것도 도리는 아닌 것 같으니 저 대신 서방님이 인사 전해주세요. 그리고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두 분 잘 부탁드릴게요. 꼭이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목이 메어와 계속 앉아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전 집이 아닌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제 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알려야 했으니까요. 제가 보낸 이혼 소장보다 경찰이 먼저 그 사람에게 도착했더군요. 존속 특수 폭행죄로 구속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폭행 죄질이 너무 나빠서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은 남도 아닌 아들이니 부모님은 차마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예상했던 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았던 거예요. 경찰이 그러더래요.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그 정도 폭행은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어쩌다 툭 친 것도 아니고 아주 작정하고 저지른 폭행이면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망나니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주점을 하면서 구용했던 알바생과 아가씨들에게도 고소를 당했더군요. 그나마 성추행은 없어 다행이었지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 협박까지 했다네요. 그놈은 그놈이고 봐서 그쪽 어른들 안부 좀 챙겨라.
그런 험한 얘 겪고 나면 멀쩡하던 사람도 아프게 되는 법이야. 아빠의 말이 100번 이해됐지만 차마 아버님 어머님 얼굴을 볼 용기가 안 났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고맙게도 먼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형님, 저예요. 잘 지내시죠? 아버님, 이제 식사도 하시고 천천히 걷기도 하세요. 형님 소식 듣고 흡족해 하셨어요. 형님이 아버님 말씀대로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대요. 태어나면 꼭 한번 다시 만나서 밥 사주고 싶다고도 하셨고요. 애아빠도 형님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맞다. 그리고 애아빠가 그러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아주버님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하셨대요. 이제 곧 정식 재판 들어갈 거라고 해요. 많이 궁금하고 혹시 불안해하실까봐 소식 전해드려요. 종종 또 연락드릴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 꼭 행복하세요. 동서가 보낸 장문의 문자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안도가 되기도 했고 한편으론 아쉬움도 남았고 무엇보다 시댁 사람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결국 저에게 이혼은 가슴 아픈 그리움으로 남게 됐죠. 며칠 전 운전을 하다가 시아버님 건물 앞을 지나게 됐어요. 몇 달째 월세를 안 낸다던 3층도 2층도 영업장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잘 있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을 만나뵐 순 없었지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며 지나쳤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그리고 꼭 행복하시길요. 끝으로 그 사람에게 징역 3년 구형이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글쎄요. 유능한 변호사가 붙었다면 그보다 적게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마 변호사 살 돈은 없을 거예요. 통장처럼 야금야금 썼던 부모님 돈줄이 막혔을 테니까요. 함께 살던 사람이 감옥을 간다니 제 입장에선 너무나도 치욕스럽지만 그래도 모두를 위해 감옥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 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디 확실하게 정신 차린 아들, 제대로 반성할 줄 아는 아들로 다시 거듭나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